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8월 4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녹화가 다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6시 45분 어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간 보내왔던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했던 모습들, 그리고 3달 전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내려간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시장을 떠나가는 빈도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죠. 이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러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험은 가장 훌륭한 수업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지난 2021년 2월에서 4월경에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라는 것 자체를 암호화폐 시장이 처음인 분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이 크립토 마켓이 계속 상승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높으면서 거의 고점 대비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마저도 70%에 80%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모습들 다 보았을 때 참 힘든 시기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급락장을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 급락장에서 시장을 떠나갔느냐, 시장을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시장을 주시하면서 나중에 상승 사이클을 다시 한번 맞이하느냐에 따라 이 경험치는 눈으로서 게임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투자의 레벨, 투자의 경험도 차이, 투자의 숙련도 차이는 상당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락장을 안 겪는 것이 사실 최고이겠죠. 최고의 투자 방법이겠지만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1년 전으로 돌아갔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하락장을 타산지석 삼아서 무엇이 잘못이 되었었는지 다시 한번 배우며 타산지석 삼아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22% 상승한 23,3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0.3% 하락한 1,640달러대,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0.67% 상승한 0.3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2.07% 상승한 0.5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41.2%,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18.6%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나누고 있을지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2%로 더욱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숏 포지션이 62%를 나타내고 있으며 리플 XRP의 경우도 67%로 숏 포지션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포지션 비율이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은 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권력 3이라고 불리우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기 때문인데 이 방문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중국의 경우는 대만 해협 쪽으로 탱크를 전진 배치할 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군사훈련 등 무력 항쟁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도 질세라 항공모함 그리고 핵항공모함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동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이 정말 똥꼬집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굳건하다, 중국에 전혀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펠로시 대만 위협 방관 못한다, 중국은 스텔스기 띄우고 미사일 발사,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이 홍콩에서 한일보다 더 많은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일국 양제, 일국가 이체제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3일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한 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하기 위해 어떤 구상이 있나라는 질문에 독재와 민주주의 간 투쟁에서
중국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 체제를 독재로 겨냥하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하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입법회를 찾아서 부원장 등을 만난 뒤 차이 총통과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펠로시 의장은 미국 의회 대표단인 안보와 경제, 통치 체제의 세 가지 기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차이 총통의 경우는 높아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대만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소식을 보았는데 낸시 펠로시 의장의 경우는 오늘이죠. 4일 대만을 떠날 생각입니다. 예, 한국을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래도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있는 동안 큰 일이 없어서 좀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의 경우도 한마디 좀 언급을 했는데요. 러시아의 경우는 미국보다는 당연히 중국 편을 들고 있죠. 왜 가만히 있는 중국을 어네들이 미국 서방 국가들이 왜 건드냐, 중국에게 대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네들도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서방 국가들과 대립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은 그래도 모면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어제이죠.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원유를 증산하느냐 마느냐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냐 마냐가 정해지게 되겠죠. 이 말인즉슨 위험자산으로 현재 분류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과 미 증시의 단기 방향성 또한 이 소식에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되었었는데요. 다행히도 원유 증산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0만 배럴 증산 합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6월달, 5월달에 나왔던 소식보다는 상당히 작은 양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드는 소식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약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적은 증산 결정 소식에 국제 원유가는 1% 넘게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증산 결정 소식에 원유가가 오히려 넘게 뛴 거죠. 오펙 플러스 회원국은 3일 화상회의를 열어 오는 9월 원유 생산을 하루 10만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오펙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오펙 산유국의 모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러시아 등이 주도한다. 하루 10만 배럴 증산은 7에서 8월 65만 배럴 증산과 견주어 매우 적은 물량이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아 고공행진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원유 증산을 요청했으나 별 효과가 없던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외환 서비스 업체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의 경우는 오펙 플러스 역사상 가장 적은 양의 증산인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에너지 위기 해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경기 침체가 가속하더라도 석유값이 배럴당 $100 주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전에 오펙의 새로운 사무총장이 신임을 하였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인물이 오펙의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신임을 한 알가이스 사무총장인데요. 이 인물의 경우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유가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 탓이 아니다. 기름값이, 이 원유값이 오른 것은 전쟁 탓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일 친러시아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반복이 되면서 이 오펙 또한 당연히 러시아보다 서방 국가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준비를 하겠구나, 인플레이션의 위기 속에서 조금 더 증산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인터뷰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까지 했느냐, 이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 중추적이며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라며 오펙은 러시아에 맞서 경쟁적 관계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알가시 총장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유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고도 주장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국제 유가가 점진적, 누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하나 약간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신임 총장이 왜 지금 이렇게 위임이 됐냐, 왜 신임이 된 건가, 이걸 살펴보게 되면 전 오펙 플러스 신임 총장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바르킨도 사무총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돌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직 사인도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이야기까지 나왔느냐, 암살설이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임 총장 또한 일부러 러시아가 심어둔 스파이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음모론이긴 하지만 이 오펙에서 왜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지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서방 국가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증산폭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금 증산 소식에 미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단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의 또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하나의 지표가 나왔는데 이 고용 지표가 참 안타깝게도 좀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인 건수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 노동시장의 침체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미국의 1, 2분기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경제를 떠받쳐 왔던 고용시장마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 경기 침체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치를 보게 되면은 미 노동부는 2일 6월 미 기업의 구인 건수가 1,07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한 달 전보다는 60만 5천 명이 줄었고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달 9월이죠. FOMC에서 0.50%포인트 인상이 타당하다는 평가지만 0.75%포인트까지 인상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 억제까지 갈 길이 멀다. 물가 억제를 위한 우리의 일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점점 경제 지표가 조금은 나아지나 했더니 다시금 경제 위기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싶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경제학자들도 많은 상태이죠. 참 이렇게 마음 놓고 투자하는 지난 2021년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비단 저만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요. 참 작년같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이체 소식들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9,500만 개의 USDT가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익명의 주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통상의 바이낸스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로 이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를 위한 시그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 수 또한 87,000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2.1%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통한 P2P 거래, 즉 개인 간의 거래의 유스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후에 이번 연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였지만 이 두 개 국가 외에도 중남미 등 제3세계 등 중앙
정부의 신뢰가 많이 무너진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실제적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의 추가적인 소식이 또 하나 나왔는데 현재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 방금 전 보셨다시피도 FOMC 연준의 경우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시장의 하락이 찾아올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이분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조던 피터슨 교수인데요. 이제 현조다는 심리학 대가이다. 현조다는 심리학 교수 중에 대가이다라고 불리우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인플레이션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입히겠지만 비트코인은 조금은 다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유명 임상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인플레이션은 사회의 기둥이 되는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저축은 자율 규제 및 미래 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지만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높아지면 저축을 통해 자산을 모아오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반대이다. 인플레와 같은 시장 왜곡이나 간섭이 비트코인에는 없다. 암호화폐는 완벽한 자유시장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발행량이 제한이 되어 있죠.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오히려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 속에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의 자금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오며 미 증시와 비슷한 모습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하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1BTC당 1BTC라는 고유 가치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떠나감에도 비트코인의 유스케이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경제 위기가 반복이 되고 금융 위기, 전쟁들이 발발할수록 오히려 인플레이션, 오히려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는데 바로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CEO직을 사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장직을 유지하며 비트코인 매입 전략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사임을 한 것이 기업 전략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미국 금융계 시장조사기관 캐너코드의 제뉴이티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 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조 바피의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 후임으로 CEO직을 맡게 되는 통 레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서 CFO, COO 등 다양한 고위 임원직을 역임한 인물로 기업의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매입은 주식과 함께 비트코인 투자도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실제적으로 본인 입을 통해 이야기를 하듯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던질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조금은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CEO직을 사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작년만 해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은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는데 최근에 손실이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서 1조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과 이로 인한 손실로 인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 또한 하락을 하며 공매도 물량이 주식 역사상 최대치에 도달하는 오명까지 상태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CEO직을 사임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 아침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가서 작년과 같은 불장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